아줌마, 군대가 장난인 줄 알아?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시라고요. 의병소 앞에서 면회온 여성을 모욕하던 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신분증,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한소희. 별 3개를 단 그녀가 직접 전방부대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방첩사령부 본관 5층, 사령관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이른 봄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실내 온도는 섭씨 20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의 냉기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다. 중앙에 커다란 참나무 책상 뒤에 앉은 여성, 국군방첩사령관 한소의 중장이 만들어내는 기운 때문이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안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류 홀더 옆에는 은색별 3개가 박힌 중장 계급장이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별들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소희는 48배 나이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중장이자 최연소 방첩사령관이었다. 그녀의 이력은 전설에 가까웠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곧장 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어 15년을 복무했다. 대테러 작전, 해외 파병, 북한 침투 저지 임무까지 그녀가 거치지 않은 위험한 현장이 없었다. 특히 이라크 아르빌 파병 당시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에서 그녀가 보여준 작전 지휘 능력은 국방부 내에서도 회자될 정도였다. 당시 소령이었던 한소희는 8명의 특수부대원을 이끌고 반군 아지트를 기습하여 외교관 3명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그 공로로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고 그 후로도 승승장구하여 45세의 준장, 47세의 소장을 거쳐 지난해 중장으로 진급했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가 조만간 대장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소희에게는 장성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다. 바로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이었다. 23살의 육사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했고 이듬해 아들 강민준을 낳았다. 남편은 10년 전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헬기 추락 사고였다. 그때부터 한소희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동시에 군 생활을 이어갔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육군에 자원 입대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킨 이 나라를 자신도 지키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소희는 아들이 입대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었다.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 앞에서 민준이는 짧게 깎은 머리로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한소희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던 민준이가 이제는 더욱 험난한 군대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민준이는 3개월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예하모 대대에 배치되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전방부대에 배치된 것이었다. 한소희는 아들이 자신의 직책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민준이 역시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민준이는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한소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이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만 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오후 3시 민준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평일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이었다. 한소희는 책상 위에서 진동하는 개인 휴대전화를 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떨리고 약하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 뒤로 무언가 둔중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몸이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민준이의 비명이었다. 한소희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굳어졌다. 크억. 아들의 신음소리 뒤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 새끼야. 전화 안 끊어. 폭언이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하는 그런 반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의 언어였다. 그리고 다시 타격음이 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준이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끊으라니까. 마지막 고함과 함께 통화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한소희의 귓가에는 짧은 신호음만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몇 초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다가 곧 핏빛으로 물들었다. 25년의 군 생활 동안 그녀는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적군과 맞닥뜨린 순간에도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소희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운 어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특수부대원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차갑고 날카롭고 타협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한소희는 책상 옆 옷걸이에 걸린 전투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얼룩무늬 군복의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중장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상의를 걸쳤다. 단추를 채우고 허리띠를 조이고 모자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부관을 부르거나 운전병에게 차량 준비를 지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한소희는 사령관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복도를 지나가던 참모에게 짧게 말했다. 긴급 출동한다. 화천 제7사단이다. 참모는 놀란 표정으로 경례를 했지만 한소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복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했다. 한소희는 이를 악물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한소희는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향했다. 검은색 SUV였다. 관용차를 타면 운전병과 경호원이 동행해야 했다. 그녀는 그런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한소희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차량이 출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에서 화천까지는 약 100km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한소희는 경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속도를 높였다. 제한속도 100km 구간에서 그녀의 차는 120km를 넘어섰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과속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민준이를 구해야 한다. 운전하는 내내 한소희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비명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폭언을 내뱉던 목소리. 이 새끼야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는 분명 선임병의 것이었다. 한소희는 군대의 폭력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방첩 사령관으로서 그녀는 매년 군내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았다.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그 모든 사건들이 보고서 위의 숫자로만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그 숫자 중 하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깨달았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화천으로 향하는 국도에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산과 계곡이 이어지는 강원도 특유의 지형이었다.
민준이가 복무하는 제7보병사단은 북한과 가까운 전방 부대였다. 한소희는 이 길을 몇 번이나 달려봤지만 오늘처럼 이 길이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마침내 제7보병사단 정문이 보였다. 한소희는 차량 속도를 줄이며 정문 초소를 지나쳤다. 헌병들이 경례를 붙였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곧장 대대 본부 쪽으로 차를 몰았다. 민준이가 배치된 부대는 사단 본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소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마침내 대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위병소 앞에는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 1명과 당직 사관으로 보이는 장교 1명이 서 있었다. 한소희는 차에서 내렸다. 전투복 차림의 그녀를 본 상병 1명이 다가왔다. 얼굴이 상당히 어려 보였다. 아마 20대 초반일 것이었다. 상병은 한소희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한소희의 전투복 어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한소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장교 1명이 나왔다.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를 단 대위였다. 당직 사관인 듯 했다. 대위는 한소희를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위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권태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소희를 그저 면회 온 민간인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다. 한소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아들을 만나러 왔다. 강민준 이병.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면회 시간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은 저녁 점호 시간입니다.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 한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위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반말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아줌마 군대가 장난인 줄 압니까? 여기서 이렇게 떼쓴다고 해결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시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그 순간 한소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복 가슴 포켓에서 신분증을 꺼내 대위의 눈앞에 천천히 펼쳐 보였다. 신분증에는 국방부 마크와 함께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한소희. 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옆에 서 있던 상병 역시 그 신분증을 보고는 얼어붙었다. 중장. 별 3개. 그것은 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단장보다도 높은 계급이었다. 아니, 사단장은 소장 별 2개였다. 중장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계급이었다. 게다가 방첩사령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 중 하나였다. 대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상병도 황급히 따라서 경례를 했다. 하지만 한소희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그들을 훑고 지나가 대대 본부 건물을 향했다.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 한소희의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대위는 다급하게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중대장님.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방첩사령관님이. 중장님이 오셨습니다. 한소희는 위병소 앞에 서서 대대 본부를 바라보았다. 저 건물 안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타한 자들도. 한소희의 어깨 위에서 은색 별 3개가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 부대는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정진우 대위의 세계가 무너지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다.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한소희.
그 신분증에 박힌 글자들이 그의 망막을 태웠다. 별 3개. 방첩사령관. 그것은 이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합쳐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 정대위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왔지만 중장을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대부분의 장교들이 평생 중장을 직접 볼 기회조차 없었다. 정대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줌마 떼쓴다. 업무방해로 경찰 부른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되돌아왔다. 정대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옆에 서 있던 상병도 황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한소의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위병소 너머 대대 본부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 한소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대위는 다급하게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미끄러졌다. 한 번, 2번 실수를 한 끝에 겨우 중대본부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중대장님,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정대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중대장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다. 뭔데 그렇게 난리야? 방첩사령관님이. 중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위병소 앞에 계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중대장도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곧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 방첩사령관, 중장이 왜 거기 있어? 본인 아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합니다. 강민준 이병요. 강민준? 그 이병이 방첩사령관 아들이었어? 중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대위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모시고 내가 지금 대대장님께 보고한다. 절대 신뢰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정대위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한소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대대본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어깨 위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고 전투복 어깨에 은색 별 3개가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다. 정대위는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령관님, 지금 중대장님께 보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소희는 고개를 돌려 정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안내하라. 하지만 절차상. 절차? 한소희가 한 걸음 다가섰다. 정대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한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내 아들이 전화로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내 아들을 때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절차를 따지라는 거냐? 정대위는 말문이 막혔다. 한소희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를 지나쳐 대대본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대위와 상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다. 대대본부까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약 100m 정도 걸어야 했다. 주변에는 병사들의 막사와 훈련장이 보였다. 몇몇 병사들이 한소의 일행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민간인 같지 않은 전투복 차림의 여성,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당직사관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소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제대로 본 병사는 없었다. 거리가 멀었고 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소희가 대대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입구에서 2명의 장교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한 명은 어깨에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무궁화 1개를 단 소령이었다.
중령은 대대장 김판석이었고 소령은 작전과장이었다. 김중령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다. 그는 한소희를 보자마자 급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대대장 김판석 중령입니다. 한소희는 경례를 받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황송하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제대로 영접을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내 아들은 어디 있나? 한소희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김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아드님이라고 하시면 강민준 이병. 지금 당장 데려오라. 김중령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한소희는 그 짧은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알아챘다.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대대장. 한소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식었다. 지금 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아닙니다. 강 이병은 현재 의무실에 있습니다. 의무실? 한소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의무실에 있지? 김중령은 입술을 적셨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부상인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타박상 정도로. 한소희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김중령을 스쳐 지나가 본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중령이 황급히 그녀를 따라갔다. 사령관님, 잠깐만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소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대대 본부의 구조는 표준화되어 있었다. 의무실은 보통 1층 끝에 위치했다. 한소희는 복도 끝에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패에는 의무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소희가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김중령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비키라. 한소희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김중령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25년 군 생활 동안 체득한 계급의 무게가 그를 복종하게 만든 것이다. 한소희는 문을 열었다. 의무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작은 공간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약품 캐비닛과 간이 치료대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침대에 한소희의 아들 강민준이 누워 있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굳어 있었다. 상반신을 덮고 있던 담요를 한소희가 걷어내자 더욱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갈비뼈 부근에 크고 작은 멍이 여러 개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멍 자국이 선명했다. 한소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민준이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들의 멍 자국을 훑었다. 이것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폭력에 의한 상처였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진 폭력이었다.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한소희가 뒤돌아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가 닫혔다를 반복했다. 내 아들 몸에 난 이 멍들이 훈련 중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 사실대로 말해라. 지금 당장. 한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70cm가 채 안 되는 그녀의 키는 80cm가 넘는 김중령보다 훨씬 작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소희가 훨씬 더 크게 보였다.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가 그녀를 거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김중령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작전과장 소령과 정진우 대위도 함께 물러섰다. 한소희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나는 이 부대 전체를 뒤집을 것이다. 방첩사 수사관들이 내일 아침이면 여기 도착할 것이고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을 한 명씩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텐데 그래도 입 다물 거냐? 김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강이병이 선임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 네, 그러니까. 군대 생활 적응이 좀 어려운 편이라서. 적응이 어려우면 때려도 된다는 거냐? 한소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김중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다. 지금은 사실만 말해라.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내 아들을 때렸나? 김중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소희는 기다렸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복도 저편에서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무실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마침내 김중령이 입을 열었다. 주범은 유진호 상병입니다. 유진호? 네. 그 상병이 강이병을 집중적으로. 이유가 뭔가? 김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소희는 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이유 없는 폭력은 없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침묵한다. 대대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왜 유진호 상병은 내 아들을 때렸나? 그리고 왜 당신은 그것을 막지 않았나? 김중령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토해냈다. 유 상병의 아버지가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그래서 한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권력, 배경, 그것이 이 부대를 침묵시킨 이유였다. 한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이제 알겠어. 그녀는 다시 민준이에게 돌아갔다.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한소희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대대장, 지금 당장 유진호 상병을 이 의무실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1시간 안에 내 앞에 가져와라. 사령관님, 이것은 명령이다. 한소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김중령은 경례를 올리고 의무실을 나갔다. 정대위와 소령도 그를 따라 나갔다. 의무실에는 한소희와 민준이만 남았다. 한소희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진통제를 맞은 것 같았다. 한소희는 아들의 곁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별 3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다. 의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민준이의 상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소희는 아들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왼쪽 눈 주변의 멍은 이미 확인했고 터진 입술도 보았다. 하지만 담요를 완전히 걷어내자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갈비뼈 부근의 멍은 6개가 넘었다. 크기와 색깔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도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한두 번의 폭행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한소희는 손가락으로 민준이의 갈비뼈를 따라 천천히 눌러보았다. 세 번째 갈비뼈 부근에서 민준이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잠든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것이었다. 한소희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한소희는 민준이의 팔을 들어 살폈다. 팔뚝 안쪽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 민준이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던 것이다. 손목에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다. 한소희는 민준이의 다리도 확인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도 멍이 있었다. 특히 오른쪽 종아리의 멍은 형태가 독특했다. 길고 직선적인 형태였다. 한소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군화 밑창의 흔적이었다. 이 자식들이. 한소희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폭력 사건을 처리했다. 보고서로, 사진으로, 증언으로.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 자신의 아들 몸에 새겨진 이 상처들만큼 생생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김판석 중령이 또 한 명의 장교와 함께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장교는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를 단 대위였다. 중대장인 듯 했다. 대위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사령관님, 제2중대장 최동욱 대위입니다. 최 대위가 경례를 올렸다. 한소희는 경례를 받고 날카롭게 물었다. 중대장, 당신 중대 소속 병사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몰랐나? 알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의 대답은 솔직했다. 한소희는 한 걸음 다가갔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보고하지 않았나? 그게. 최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소희는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대대장, 아까 훈련 중 추락 사고라고 했지? 김중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 것이다. 지금은 사실만 말해라. 내 아들 몸에 난 이 상처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김중령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한소희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 대위를 향해 물었다. 중대장, 당신이 말해라.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최 대위는 김중령을 힐끗 쳐다보았다. 김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대위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유진호 상병이 강이병을 지속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언제부터? 입대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입니다. 한 달? 한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2달 넘게 내 아들이 맡고 있었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왜 막지 않았나? 당신은 중대장이잖나. 부하들 관리가 당신 임무 아닌가? 최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소희는 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호 상병의 배경 때문이냐? 최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 상병의 아버지가 국방부 정책실장이십니다. 유만식 대령님입니다. 그래서 유 대령님께서 몇 번 전화하셨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잘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소희는 코웃음을 쳤다. 잘 봐달라는 게 다른 병사를 패도 눈 감아 달라는 뜻이었나? 아닙니다. 하지만 뭐? 최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소희는 김중령을 다시 바라보았다. 대대장, 당신도 알고 있었지? 김중령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 유 대령님과 사단장님이 친분이 있으십니다. 한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국방부 정책실장의 아들.
사단장과의 친분. 그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이 부대의 간부들은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이는 매일 구타당했던 것이다. 내 아들을 데려와라. 유진호 상병을 지금 당장 이 의무실로 데려오라고. 사령관님, 지금 유 상병은 명령이다. 한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중령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최 대위에게 눈짓했다. 최 대위가 의무실을 나갔다. 한소희는 다시 민준이에게 돌아갔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약병이 놓여 있었다. 한소희는 약병을 집어들었다. 라벨을 읽었다. 트라마돌. 마약성 진통제였다. 한소희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왜 여기 있나? 김중령이 대답했다. 강이병이 통증을 호소해서 군의관이 처방했습니다. 군의관은 어디 있나? 지금은 당직이 아니라 숙소에 계실 겁니다. 당장 불러오라. 김중령이 다시 나갔다. 의무실에는 한소희와 민준이만 남았다. 한소희는 약병을 내려놓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소희는 두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감싸 쥐고 천천히 비벼주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최 대위가 한 명의 병사와 함께 들어왔다. 어깨에 상병 계급장을 단 청년이었다.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건장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유진호 상병이었다. 유 상병은 의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침대에 누운 민준이를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한소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최 대위가 유 상병에게 말했다. 유 상병 사령관님이시다. 경례. 유 상병은 건성으로 경례를 올렸다. 한소희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 상병에게 다가갔다. 유 상병은 한소희를 내려다보았다. 한소희는 70cm도 안 되는 키였고 유 상병은 180cm가 넘었다. 하지만 한소희의 눈빛 앞에서 유 상병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유진호 상병. 한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다. 강민준 이병을 때렸나? 아닙니다. 유 상병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한소희는 침대를 가리켰다. 저기 누워있는 저 병사 몸에 난 상처들을 봤나? 봤습니다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나? 모릅니다. 아마 훈련 중에 다친 것 같습니다.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 상병의 옷깃을 잡았다. 유 상병이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한소희의 소나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유 상병을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여기 봐라. 이게 훈련 중에 생긴 상처로 보이나? 한소희는 민준이의 갈비뼈 부근을 가리켰다. 유 상병은 눈을 돌렸다. 한소희는 그의 턱을 잡아 민준이 쪽으로 돌렸다. 똑바로 봐. 이게 훈련 중 상처냐고 물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가 매일 때렸으면서. 안 때렸습니다. 유 상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소희는 그의 옷깃을 놓았다. 유 상병은 뒤로 물러섰다. 한소희는 최 대위를 바라보았다. 중대장, 다른 병사들은 어디 있나? 같은 내무실 병사들. 지금 저녁 점호 준비 중입니다. 한 명 데려와라. 강 이병과 가장 친한 병사로. 최 대위가 다시 나갔다. 의무실에는 한소희, 김중령, 유 상병, 그리고 침대에 누운 민준이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유 상병은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굴렀다. 한소희는 그를 지켜보았다. 5분쯤 지나자 최 대위가 또 한 명의 병사와 함께 돌아왔다. 1등병 계급장을 단 마른 체구의 청년이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대위가 소개했다. 박지훈 일병입니다.
강이병과 같은 분대입니다. 한소희는 박일병에게 다가갔다. 박일병은 겁먹은 표정으로 한소희를 쳐다보았다. 한소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일병, 긴장하지 마라. 나는 강민준 이병의 어머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박일병은 침을 삼켰다. 말해도 되나요? 말해야 한다. 박일병은 유상병을 힐끗 쳐다보았다. 유상병이 박일병을 노려보았다. 한소희는 유상병과 박일병 사이를 가로막았다. 박일병, 나만 봐라.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 유상병이 강이병을 때렸나? 박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때렸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반쯤 전부터입니다.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이요. 한소희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그녀는 계속 물었다. 왜 때렸나? 민준이가. 강이병이 유상병 말을 안 들으면 때렸습니다. 그리고 박일병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유상병이 민준이한테 심부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켰는데 민준이가 거부하면 때렸습니다. 간부들은 몰랐나? 박일병은 고개를 저었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상병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눈 감아줬다는 거냐? 박일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희는 유상병을 돌아보았다. 유상병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한소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상병 들었나? 이제 뭐라고 할 건가? 유상병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한소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아버지가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병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나? 유상병은 여전히 침묵했다. 한소희는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대대장 유상병을 영창에 보내라. 지금 당장. 사령관님 이것은 명령이다. 유진호 상병은 지금부터 구금 상태다. 헌병을 불러라. 김중령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유상병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겁니다. 한소희는 유상병을 빤히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 좋아. 내 아버지한테 전해라. 나 한소희가 기다리고 있다고. 유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 했다. 한소희는 다시 민준이에게 돌아갔다.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한소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늦었구나. 의무실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헌병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헌병 2명이 유진호 상병을 끌고 의무실을 나갔다. 유 상병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헌병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점점 멀어졌다. 의무실에는 한소희, 김판석 중령, 최동욱 대위, 그리고 침대에 누운 민준이만 남았다. 한소희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민준이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한소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생소했지만 지역 번호로 보아 서울이었다. 한소희는 전화를 받았다. 한소의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한 장군, 나 유만식이요. 국방부 정책실장. 한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유진호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내 아들이 영창에 끌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소. 이게 무슨 일이요?
귀하의 아들이 다른 병사를 지속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구금 조치했습니다. 구타? 군대에서 그깟 일로 영창을 보냅니까? 한 장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오? 한소희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몸에 난 멍 자국들이 선명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과한 것은 귀하의 아들입니다. 이등병 한 명의 몸에 수십 개의 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유 대령이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 장군, 우리 군대 좀 아시잖소? 병사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니오? 내 아들이 좀 거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영창까지 보낼 일은 아니지 않소? 귀하의 아들은 단순히 거친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병사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이자 가혹행위입니다. 유 대령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한 장군,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병사가 누군지 나도 들었소. 강민준 이병 한 장군 아드님이시더군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니오? 한소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개인적인 감정? 유 실장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누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 장군,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우리 어른스럽게 해결합시다. 내가 내 아들한테 제대로 교육시키겠소. 그리고 한 장군 아드님한테도 사과하게 하겠소. 그러니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떻겠소?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그렇소. 한 장군도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크게 번지면 좋을 게 없지 않소? 부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언론에 나가면 군 이미지에도 타격이고. 한소희는 침묵했다. 유 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한 장군, 우리 둘 다 이 조직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잖소.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가 있는 법이요. 이번 일로 부대 전체가 들썩이면 한 장군한테도 좋을 게 없어. 큰 그림이라. 그렇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 장군 내년에 대장 진급 심사 있지 않소? 내가 정책실장이니까 그쪽 정보도 좀 알고 있어. 진급 심사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특히 부대 관리 능력이라든가 조직 화합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한소희의 눈빛이 번뜩였다. 유 대령의 말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한 장군, 적당히 합시다. 우리 아들이 좀 거칠긴 해도 장래가 구말리 같은 애요. 제대하면 사법시험 준비할 거고 나중에는 법조계 쪽으로 갈 생각인데. 이런 일로 전과자 만들 순 없지 않겠소? 귀하의 아들 장래는 귀하가 걱정하십시오. 한소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아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오. 내 아들 제대로 교육시키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소. 그러니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오. 유 실장. 한소희가 유 대령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나는 내 진급을 위해 아들의 피눈물을 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 장군, 진급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시오? 중장에서 대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한 장군도 잘 아시잖소. 내가 손 좀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 대령이 말을 흐렸다. 그 침묵의 의미는 명확했다.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한소희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면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유 실장,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나는 대장이 되기 위해 이 일을 덮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진급을 방해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한 장군, 진정하시오.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적?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보입니까? 한소희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유 실장,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지금 이 통화 내용은 방첩사 수사 기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들 진급 운운하며 사건 은폐를 종용한 것, 이 모든 게 직권 남용이자 직무유기 교사에 해당합니다. 법정에서 다시 듣게 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 대령이 당황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한 장군,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귀하는 지금 방첩 사령관과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나는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한 장군, 이렇게 나오실 거요? 좋소. 한 장군도 각오하시오. 내가 국방부에서 20년을 일했소. 내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한 장군도 알 거요. 이 일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요.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유 실장,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한소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당신이 아무리 인맥이 넓어도 당신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은 끝까지 조사될 것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한소의 장군. 유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한소희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의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김중령과 최 대위는 넋을 잃은 듯 한소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무시무시한 권력 대결을 목격한 것이었다. 한소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대대장, 육군본부 검찰단에 연락했나? 김중령이 황급히 대답했다.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라. 그리고 방첩사 수사요원들도 출동시켜라.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한소희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방첩사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되었다. 방첩사 당직실입니다. 나 사령관이다. 지금 즉시 수사관 10명을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으로 출동시켜라. 긴급 사건이다. 알겠습니다. 출동 사유는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그리고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포함이다. 현장 지휘관은 내가 직접 맡는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그렇다. 1시간 내로 현장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육군본부 검찰단에도 연락해서 합동수사 요청하라. 알겠습니다. 한소희는 전화를 끊고 김중령을 다시 바라보았다. 대대장, 이제부터 이 부대는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과 최 중대장 그리고 정진우 당직 사관은 수사 대상이다. 알아들었나? 김중령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존하라. 일지, 보고서, 의무기록 모든 것. 그리고 관련 병사들의 이동을 제한하라. 누구도 휴가나 외출을 보낼 수 없다. 예, 사령관님. 김중령이 경례를 하고 의무실을 나갔다. 최 대위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한소희가 그를 불렀다. 중대장 잠깐. 최 대위가 멈춰 섰다. 한소희는 그에게 다가갔다. 최 대위, 솔직히 말해봐라. 이 부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최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수사에서 전부 밝혀질 것이다. 당신이 협조한다면 참작은 할 수 있다.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협조하겠습니다. 좋다. 나가봐라.
최 대위가 나간 후 한소희는 다시 민준이에게 돌아갔다. 아들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한소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의무실 밖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차량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김중령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이 서 있었다. 제7보병사단장 박철수 소장이었다. 박 소장은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사령관님, 사단장 박철수 소장입니다. 박 소장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한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받았다. 박 사단장, 상황은 파악했나? 예, 대대장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지휘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사단장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재발 방지다. 이 부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박 소장은 침대에 누운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병사가 사령관님 아드님이십니까? 그렇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박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소희는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박 소장은 유만식 대령과는 달랐다. 그는 진정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박 사단장,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제대로 관리하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차량 소리가 들렸다. 방첩사 수사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한소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밖으로 나갔다. 어깨 위에 별 3개가 복도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막 벼려진 것이었다. 방첩사 수사팀이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다. 검은색 군용 차량 3대가 대대 본부 앞에 멈춰 섰고 전투복 차림의 수사관 10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가슴에는 방첩사 휘장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각각 소령, 대위, 중위 계급장이 보였다. 수사팀장은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었다. 이름은 강태욱, 방첩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강 중령은 대대 본부 앞에서 한소희를 맞았다. 그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방첩사 수사팀장 강태욱 중령입니다. 출동 명령에 따라 도착했습니다. 한소희는 경례를 받고 간결하게 지시했다. 강 팀장, 상황은 이렇다. 유진호 상병이 강민준 이병을 2달 이상 지속적으로 구타했다. 피해자는 현재 의무실에 있고 가해자는 영창에 구금 중이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간부들도 여럿 있다. 철저히 수사하라. 알겠습니다. 관련 병사들과 간부들 명단이 있습니까? 대대장에게 받아라. 그리고 이 부대의 다른 폭행 사건도 함께 조사하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중령은 수사팀을 이끌고 대대 본부 안으로 들어갔다. 한소희는 의무실로 돌아갔다. 민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호흡이 안정적이었다. 한소희는 아들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수사는 밤새 진행되었다. 강중령의 팀은 관련 병사들을 한 명씩 조사했다. 박지훈 일병뿐만 아니라 같은 내무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증언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유진호 상병이 민준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간부들은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병사는 울면서 말했다. 자신도 신고하려 했지만 유 상병의 배경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새벽 4시쯤 강중령이 한소희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사령관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해자는 강민준 이병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병사 2명도 유 상병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병사들 상태는 다행히 강 이병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당합니다. 알겠다. 계속 수사하라. 그리고 육군본부 검찰단이 도착하면 합동으로 진행하라. 예, 사령관님.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민준이가 깨어났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눈을 떴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지만 곧 한소희의 얼굴을 알아봤다.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한소희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민준아, 깼구나. 괜찮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한소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알아, 민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실 줄 몰랐어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참을 필요 없어. 절대 참으면 안 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 상병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심부름하라고 빨래하라고. 저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때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매일. 그만 말해도 돼. 다 알고 있어. 한소희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유 상병은 이미 구금됐고 앞으로 제대로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방치한 간부들도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중대장님이랑 대대장님도요? 그래.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해. 그들이 제때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머니, 제가 장군님 아들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한소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직접 온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누구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다른 병사들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해. 그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추궁하는 이유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병원으로 가자. 여기 의무실로는 부족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 해. 한소희는 밖으로 나가 김판석 중령을 찾았다. 김중령은 대대장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소희가 들어가자 김중령은 초췌한 얼굴로 일어섰다. 사령관님, 대대장, 구급차를 준비하라. 강 이병을 원주 국군병원으로 후송한다. 알겠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의무실로 들어왔다.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한소희는 구급차에 함께 탔다. 박철수 소장이 구급차 문 앞에서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일은 제 책임입니다. 한소희는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 사단장, 사과는 받았다. 이제 중요한 건 재발 방지다. 당신 사단 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라. 그게 진짜 사과다. 명심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한소희는 민준이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는 다시 잠이 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구급차는 산길을 달려 원주를 향했다. 이틀 후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 유진호 상병은 구속되었다. 혐의는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군내 질서문란이었다. 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만식 대령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 그가 한소희에게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고 그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사건 은폐 교사였다. 국방부는 유 대령을 직위 해제했고 군검찰은 그를 소환 조사했다. 결국 유 대령은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대령 계급을 박탈당한 채 예편 처리되었다. 김판석 중령과 정진우 대위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최동욱 대위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강등 처분에 그쳤다. 대위에서 중위로 강등되었지만 군에 남을 수 있었다. 그는 한소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지휘관이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제7보병사단은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박철수 소장은 사단 내 모든 부대에 인권 교육을 실시했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매주 사단장이 직접 각 부대를 순회하며 병사들과 면담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민준이는 원주 국군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내부 장기 손상도 없었다.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당했다. 병원의 정신과 군의관은 민준이에게 최소 3개월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준이는 저녁까지 후방부대로 전속되어 가벼운 임무만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퇴원하는 날 한소희는 민준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표정은 많이 밝아져 있었다. 한소희는 운전하면서 아들에게 물었다. 민준아, 후회하니? 군대에 온 거.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어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힘없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계급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중요하다는 걸.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소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어른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장군이라서가 아니야. 이 나라 군인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는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한소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들이 아름다웠다. 민준아, 너는 용감했어. 유상병에게 굴복하지 않았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엄마는 알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 하지만 너는 끝까지 저항했어. 그게 진짜 용기야.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신 걸 봤으니까요.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시는 거. 한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비록 힘들고 외롭더라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한소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의 손은 이제 따뜻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한소희는 민준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민준이는 오랜만에 자기 방에 누웠다. 한소희는 아들에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그날 밤 한소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소희는 출근길에 신문을 샀다. 일면에 큼직한 제목이 보였다. 국군방첩사령관 아들 구타 사건 직접 수사. 국방부 고위 간부 연루. 기사는 이번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소희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전투복을 입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방첩사 사령관실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한소희는 경례를 받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은색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놓여 있었다. 한소희는 그 계급장을 집어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 별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책임의 상징이었다. 한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민준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것이었다. 한소희는 다짐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계급장의 별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정의는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질 수 없다. 한소의 중장은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는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겁고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지키는 자의 책임이었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의 의무였다. 한소희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갈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의의 빛은 반드시 그것을 밝혀냅니다. 침묵은 때로 폭력을 키우는 양분이 되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함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데 있지 않고 약자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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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